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 주제는 최근 북한이 선보인 무기들이 있죠. 순항미사일, 철도기동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반항공 미사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무기들의 군사적, 정치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항미사일입니다. 가장 처음에 발사한 미사일인데요. 9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서 발사를 했어요. 순항미사일은 뭐냐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로켓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추진력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제트 엔진이라고 해서 마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그런 로켓이 막 발사하는 게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나는 거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약간의 뭐 변형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포물선 형태로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낮은 고도를 유지하면서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조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북이 발표한 걸 봐도 순항미사일을 타원 및 탈자형 궤도로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항미사일이 위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속도가 느린데 낮게 비행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낮게 비행하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에 안 잡히면은 요격당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 11일, 12일 이틀 동안 시험 발사를 했는데 9월 13일 날 북한이 보도하기 전까지 한미 당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전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순항미사일이 발사가 돼가지고 뭐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나 평택 미군 기지나 이런 데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 당하기 전까지 아니면 미사일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전까지 미사일이 날라오는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북한이 이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걸로 보인단 말이죠. 왜냐면 올해 초에 8차 당대회를 북한에서 했는데 순항미사일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첨단 핵 전술 무기라고 했어요. 순항미사일에 핵무기를 달 생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보면은 미국이 가진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라는 건데 사거리나 속도 측면에서 토마호크와 유사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 북한이 밝힌 사거리가 1500km인데 그랬더니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대상이 한국이면은 사거리가 500에서 800km면 충분하다. 근데 굳이 1500km짜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건 무슨 뜻이겠냐? 목표가 한국이 아니라 한반도 외부인 거다. 그럼 그게 어디냐? 첫째는 일본이고 둘째는 미국의 항공모함 아니겠냐? 뭐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순항미사일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철도기동 미사일이에요. 9월 15일 날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러면은 어떤 식입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하나는 발사대를 세워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거 발사할 때 보면은 이렇던 우주선 발사하는 것처럼 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이런 장면을 흔히 볼 수 있고, 그 외에 뭐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발사하냐면은 자동차가 미사일 싣고 가다가 발사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동차에서 미사일을 쭉 발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장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자체 성능도 중요하지만은 발사 수단도 중요해요. 발사 수단을 가장 극대화해 가지고 한 무기가 뭐냐 하면은 SLBM이라고 할 수가 있죠. SLBM은 물론 기술 자체도 일반 탄도미사일이랑은 좀 다르지만은 여튼 미사일을 잠수함에다 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눈치 못 채게 바닷속에서 있다가 불시에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력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SLBM을 엄청 중요한 무기다,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철도기동 미사일도 발사 수단을 다양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평가를 보면은 철도가 놓인 곳이면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어디서 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려면은 정찰기를 띄워가지고 모든 철도를 몽땅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은 기존의 미사일 감시 체계의 허점을 노린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좀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은 병사들이 밀고 들어오지만은 지금은 뭐 비행기를 띄워서 폭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사일 먼저 날아가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먼저 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근데 이 미사일을 그러면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사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는 방법이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 국가를 계속 관찰을 하다가 여기 나라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아. 그런 징후가 보여 하면은 그거를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무마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정찰기 같은 걸 띄워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 주변을 정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발사하는 방법이 크게는 발사대를 세워서 발사를 하거나, 다른 방법은 차량에 싣고 발사를 하는 방법인데, 발사대는 발사대를 관찰하면 되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를 하면 미사일 기지에서 차량이 이동을 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미사일 기지 주변에 인근에서 주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 기지에서 나오는 차량을 관찰하면은 다른 나라가 미사일을 발사할지 말지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영수 전 교수의 말이 그거예요. 그전에는 미사일 기지 주변만 정찰하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철도 기동 미사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기차까지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뒤에 화물이 실렸는지 아니면 미사일이 실렸는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미사일을 감시하자 이러면은 미국이 모든 기차를 감시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천영호 전 외교안보 수석이 이게 그겁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철도에 다 관찰해야 된다. 이거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철도기동 미사일이 상당히 위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고, 이 철도기동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 자체가 거의 없죠. 중국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예전에 소련 시절에 있었는데 요즘에 뭐 다시 만들려고 하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해가지고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철도기동 미사일은 없죠. 다음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9월 28일 날에 발사한 미사일인데요. 이제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북이 올해 초에 당대회 할 때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중에 전략 무기 부분 중에 최우선 과업이었다고 합니다. 최우선 5대 과업 중에 하나였다. 그럼 나머지 4개도 있겠죠.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를 내는 미사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한이 보도하기로는 지구 어디든 1시간 이내에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쏘면은 한반도 남부까지 도착하는데 1분이면 도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력적인 무기죠. 사실 1분이면은 느린 미사일이 날라와도 내가 이 미사일을 관찰했어, 보고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속도가 아니잖아요. 1분에 한반도 전역을 도착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위력적인 무기고, 심지어 이번에 뭐 북한 표기로는 암프라, 지금 영어식으로는 앰플화된 미사일 연료를 썼다고 하는데, 앰플화가 뭐냐면은 밀봉을 해서 액체 연료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에 따르면은 소련에서는 이 앰플화를 통해서 미사일 배치 기간을 20년까지 늘릴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액체 연료는 주입해두고 원래 오랫동안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쏘기 직전에 연료를 주입을 해야 돼서 발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거는 최대한 빠르게 공격하기 위한 수단인데 연료 주입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아마 개발한 것 같습니다. 발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더해서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저고도 활공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순항 미사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고도로 비행을 하면은 레이더로 포착할 수가 없어서 요격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속도도 빠른데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회피 기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우 위력적인 무기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나 반응도 좀 뜨겁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속도도 빠른데다가 조종까지 가능하니까 방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한반도 남부까지 1분밖에 안 걸리는데 1분이면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경보도 채 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포착을 해가지고 경보를 울렸어, 그럼 1분 안에 조치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참 쉽지 않겠죠. 트루 톰슨이라는 연구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게임 체인저다. 게임 체인저는 판도를 확 바꿔버릴 수 있는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CNN도 아시아의 군사 판도를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국초음속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 미국도 없어요. 미국은 2030년에 개발해서 배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은 9월 30일에 발사한 신형 반항공 미사일입니다. 반항공 미사일은 대공 미사일이라고 하죠. 하늘을 방어하는 미사일이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다든가 전투기를 격추시킨다든가 뭐 하는 미사일이죠. 미국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사드라든가 이런 게 반항공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반항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소개를 하면서 쌍타 조종 기술과 이중 임펄스 비행 발동기를 썼다 그래요. 쌍타 조종 기술은 날개가 미사일 상단과 하단 이렇게 두 개가 설치가 돼 있어서 조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이중 임펄스는 한우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연료를 차단벽에 막아가지고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곳의 연료를 다 소모하면은 차단벽이 자동으로 제거되면서 다른 쪽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 로켓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로켓 엔진이라고 합니다. 한우석 소장에 따르면. 그래서 기술공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진은 러시아의 대공미사일인 S-400의 사진입니다. 전문가들이 북한의 이 반항공 미사일을 보고 S-400이나 그 다음 세대 미사일인 S-500급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S-400을 기준으로 보자. S-500이면 더 할 말 없. S-400으로만 봐도 미국의 MD 체계인 사드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요. 만약에 북한의 반항공 미사일이 S-500급이다 이러면 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도 그렇고 작전 반경이나 유격 가능한 고도까지 해가지고 사드보다 S-400이 월등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S-400은 순항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하고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 스텔스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의 신형 반항공 미사일이 세계적인 수준인 거죠. 세간의 평가대로 S-500까지 안 되더라도 S-400급만 돼도 미국의 반항공 미사일 사드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공개한 미사일 4종을 살펴봤는데요. 그 특징이랄까 평가를 해보자면은 먼저 뭘 꼽을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새로운 무기다. 그래서 지금도 미 국무부나 뭐 이런 데서는 대체 이 미사일이 뭔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북한이 도달한 건지 파악을 못 해가지고 여전히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없다는 거예요. 철도기동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고,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 정도, 미국도 없어요. 반항공 미사일도 미국이 도달하지 못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S-400이나 S-500이 있는데 중국만 해도 S-400을 구매해서 쓰거든요,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러시아랑 같이 투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은 매우 관성적이지 않고 실전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더 위력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순항미사일 예를 들면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섞어 쓰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 북한이 순항미사일로 레이더를 무력한 뒤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자산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순항미사일은 레이더에 안 걸리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북한이 순항미사일 가장 먼저 발사를 했는데 순항미사일을 9월 11일, 12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발사를 했는데 이게 보도가 나올 때까지 한미 당국이 몰랐다. 그래서 실전이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순항미사일이 사드라든가 평택 미군기지 이런 데를 먼저 요격을 한다고 치면 요격 당할 때까지 미사일이 날라오는지 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레이더나 이런 정찰 장비가 무력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뭐 북한이 철도 기동 미사일을 막 쏘고 초음속 미사일을 막 쏘고 할 거 아닙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분 만에 주요 기지를 다 공격한다는데,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주한미군 기지나 이런 데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뭐 미국이 반격하려고 막 하면은 북한은 반항공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
우리 방공망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걸 이번에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4종의 미사일이 전쟁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다 보여주게 만드는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다는 거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철저히 실전의 성격이 강한 미사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력이 매우 강한 나라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랑 상대하기도 벅차하긴 하지만은 심각한 위협을 이렇게까지 느끼진 않습니다. 위협이란 거는 전투에서 뭐 일진일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박살날 수도 있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랑 군사적으로 생사를 건 전쟁, 전투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크진 않죠. 지역적인 뭐 전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생사를 건 싸움을 하면은 미국도 죽겠지만은 자기 나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위험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뭡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예를 들면은 자기 군사력을 키워서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미국 너네가 우리를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북한이 나서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북한은 미국 너네를 우리가 이겨주겠다, 압도적으로 승리해주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북한은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고 미국만 일방적으로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미국이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북한의 행보다. 이번에 미사일 4종을 발사한 것도 이걸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항미사일로 레이더를 먼저 공격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걸 입증하려는 건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어때요?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쌓은 뒤에 미국이랑 적당히 잘 지내야겠다. 너네 지금 우리랑 전쟁하면 서로 이판사판이고 둘 다 초토화되니까 우리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북한이 나왔으면은 적당히 균형을 맞추고 적당히 대립하는 관계로 남으니까 어느 정도 위기를 적당히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북한은 미국 입장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위협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골머리를 썩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미국이랑 비교하면 그럼 어떠냐,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미국은 국방비도 많이 쓰고 군사복합체도 워낙 크죠. 그러니까 첨단 무기도 어마어마할 것 같지만 사실 막상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러니까 미국도 ICBM과 SLBM을 발사하면서 군사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관성적인 대응이었다. 왜냐면 북한은 계속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무기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발사한 미니트맨 3라는 ICBM은 1970년부터 쓰던 ICBM이에요. SLBM도 1990년부터 30년이나 지난 미사일이고 수백 번 시험 발사했던 겁니다. 이걸 발사할 때마다 성능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걸 그냥 수백 번이고 막 이렇게 시험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뭐 첫 번째 발사할 때랑 100번째 발사할 때랑 성능이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게 무슨 위협이 됩니까? 그래서 뭐 ICBM이나 SLBM 이런 걸로 미국이 위협을 더 이상 주지 못한다, 이런 전략 무기 말고 미국이 내세우는 첨단 무기로는 뭐가 있냐면은 아래에 있는 표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먼저 F-35 스텔스 전투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팔아먹는 무기인데 최신형 비행기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 첨단 무기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F-35가 2015년에 배치되기 시작한 신형 무기, 새로 만든 무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첨단 무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2005년에 미국이 F-22라는 전투기를 개발을 했는데 F-35는 이 F-22의 다운그레이드판, 저가형 모델로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무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F-35는 그렇고 레이저포를 또 개발한다 그래요. 레이저포라고 하면은 이름만 들으면 좀 어마어마하죠. 미래 무기 같고 스타워즈 막 이런 거 생각나고. 레이저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센 레이저를 발사를 해가지고 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유격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레이저포의 문제는 아직 성능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수초 동안에, 여러 초 동안에 드론을 명중시키고 있으면은 불이 붙는 정도입니다.
이 돋보기로 종이 태우는 거랑 비슷한 거죠. 미사일 요격하는 수준까지 가려면은 레이저의 출력을 엄청나게 높여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이 출력을 높인다고 해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레이저가 급격히 위력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웬만큼 가까이 와야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탄도일 미사일이나 이런 게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근데 그게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격한다. 이게 그런데 요격이 될지도 몰라.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전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구축함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배 한 대 정도씩 밖에 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여러 대가 동시에 날라와. 그러면은 이 레이저포가 미사일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레이저포를 발사하기 시작하겠죠. 한 대를 여러 척 동안에 이렇게 명중시켜가지고 요격을 했어. 요격에 성공을 했다고 쳐도 나머지 미사일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실용적이라고 하기에는 멀었고, 언제 개발이 다 될지도 뭐 좀 요원한 상태인 거죠. 지금 레이저 무기는 보통 병사들을 뭐 실명시키는 용도 정도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력적인 무기가 되려고 하면은 글쎄요, 미국이 망하기 전에 완성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론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미국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방법도 드론 공습이었죠.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드론은 사실은 테러용에 가깝죠. 물론 군 지휘부의 안전 문제 뭐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드론이 일반적인 전쟁 양상을 봤을 때 이 전황을 좌우하고 그럴 수 있는 기본 무기는 아니다. 그리고 드론은 오폭을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지난 8월에 아프간에서도 민간인을 폭격을 했는데 그것도 드론 공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참담한 실수다 뭐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미국의 구호단체에서 일하던 아프간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물통을 실었는데 그걸 폭탄으로 보고 오인했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이게 처음 보도될 때는 어떤 식으로 보도했냐면, 미국이 이 차가 수상한 물품을 싣고 카불공항 방향으로 이동하길래 테러인 줄 알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물통을 실은 뒤에 자기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쪽에서 폭격을 당했어요. 그 죽은 사람의 대다수가 어린이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런 드론의 오폭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미국 정보국 같은 데서 드론 오폭으로 죽은 민간인의 수를 뭐 통계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 통계가 부정확한 게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10년 동안 100명 정도 수준으로 오폭으로 민간인이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00명도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민간인이. 근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 게, 2014년에 인권단체가 집계해서 발표하기로는 미국이 파키스탄에 있는 테러리스트 24명을 잡겠다고 드론으로 수십 차례 공격을 했는데, 이 테러리스트 중에는 6명이 죽었는데 이 6명도 드론 폭격으로만 죽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테러리스트 6명을 죽였다. 근데 이 테러리스트 6명을 죽이는 동안에 드론 오폭으로 민간인이 죽은 게 874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1명 제거하는데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만 이런데 10년 동안 미국이 드론으로 민간인을 100명 죽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드론은 사실 뭐 민간인 학살무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드론으로 오폭하고 레이저포, 뭐 쓸데없는 레이저포에다가 돈을 퍼붓고 있는 동안에 첨단 무기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은 쭉쭉 성장한 거죠. 그래서 첨단 무기 분야에서는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 북한보다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 국방장관도 적국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 미국이 제자리 걸음을 한동안,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죠. 근데 반면 북한은 어때요? 이번에 공개한 4종 미사일만 봐도 신형 순항미사일, 철도기동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방한국 미사일, 뭐 이런 최고 수준의 무기를 쏟아내고 있죠. 북한이 8차 당대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8차 당대에서 국방력을 키우자면서 과제로 제시한 게 있는데,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게 또 다 8차 당대에서 언급이 됐던 무기거든요. 근데 이 당대에서 이거 말고도 다른 무기들을 언급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초대형 핵탄두 개발이라든가 고체 연료 ICBM이라든가 뭐 핵잠수함,
뭐 등등 해가지고 언급한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건 즉 앞으로도 보여줄 무기가 많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과 비교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요 내종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정치적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북한의 국방력이 강화됐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고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게 북한으로서는 매우 커다란 의미입니다. 2019년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이 강요한 고통이 증오가 됐다. 이건 물론 제재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이긴 한데 전쟁 위협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처럼 사실 북한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부터 미국이랑 대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북한은 늘상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북한에서 뭐 10월 10일 뭐 당창건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맨날 미국이 위성 사진 찍어가지고 열병식 준비를 하나하나 관찰하잖아요. 심지어 뭐 1990년대엔 어땠습니까? 뭐 프랑스가 위성으로 뭐 사진 찍어가지고 핵물질을 뭐 빼낸다 어쩐다 이렇게 트집 잡아서 전쟁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가 돼도 사실 전쟁 위기로 인해서 경제 피해 보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주식이나 뭐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없죠. 왜냐면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침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긴장을 안 하지만은 북한은 우리랑은 정반대겠죠. 외부의 적이 자기네들을 공격하려고 해서 생기는 전쟁 위기이기 때문에 북한은 심각한 긴장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북한은 전쟁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건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에 따르면은 그 교수님이 북한에 가서 직접 봤더니 8월에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은 8월이면 농번기인데 북에서 농사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전쟁 대비 상태로 돌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채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전쟁이 나면은 그래서 폭격을 당하면은 핵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편하게 짓고 사용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것도 솔직히 북한이 공격할 게 엄청나게 걱정되면은 못하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북한도 그러겠냐? 아니에요.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기사 두 개, 핵융합 기술 기사를 갖고 왔는데 북한이 발표하기로는 2010년에 상온에서 핵융합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015년에 재미동포가 방북을 했는데 북측 사람들이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역사적인 일입니다. 역사적인 일. 이게 왜냐면 이 핵융합은 말하자면 태양 같은 거예요. 태양이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되는 건데 핵융합이라는 게 기본 엄청 고온 고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 핵융합을 이용한 폭탄인데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핵폭탄을 터뜨려서 엄청나게 높은 온도, 엄청나게 높은 압력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진 것 같은 환경이 되어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험실에서 성공했다는 건 뭐냐면은 엄청나게 폭발적인 에너지, 엄청나게 극단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그리고 핵융합 자체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이거를 상온에서 평상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에너지 생산량이나 이런 수준을 통제하면서 서서히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사 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건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융합 기술을 갖기만 하면 활용도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해외 동포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북한이 이미 핵융합 기술을 가지고 융합 핵 전자탄이나 핵융합을 사용한 엔진이라든가 뭐 이런 이 엔진을 이용해서 비행차를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죠. 북한이 지금 뭐 무기를 뭐 공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공개하는 무기들은 이미 몇 세대가 지나가서 공개를 해도 북한의 안보에 위험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다. 북의 군사 전략상 공개가 돼도 피해를 안 주는 무기들이다. 진짜 극비에 붙여야 될 무기는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핵융합 무기를 개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마냥 이제 신빙성 없는 이야기도 아닌 게 10년 전인가 20년 전쯤인가 한우석 서장이 자료를 이것저것 분석하더니 아무래도 북한이 철도기동 미사일을 보유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봤어요. 그게 10년이 지나서 이제 보니까 실제로 북한이 철도기동 미사일을 공개한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북한이 핵융합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신해서 주장하는 건 아니고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여튼 북한이 만약에 핵융합 기술을 가져서 재미동포분이 밝힌 대로 핵융합 발전소를 짓는다고 쳐보세요. 이거 공개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북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핵융합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고 쳐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공을 들여서 발전소를 지었는데 정작 공격당해서 파괴되면은 이거는 상당한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짓더라고 핵융합 발전소를 짓는다고 해도 비밀리에 공사를 했겠죠. 이 공사하는 것도 몰래 지으려고 해도 미국이 맨날 정찰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분석하지 않습니까? 자꾸 흙을 자꾸 퍼다 나른다. 일단 뭐 짓는 것 같다. 이런 감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도로 조심해서 발전소를 짓는 것도 상당한 국력이 소모되는 조심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생을 왜 해야 되냐. 미국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핵 위협을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얼마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겠어요. 근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이 절대로 공격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한 대로 최강의 군사력을 가져야 되는 상태인 거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방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나라가 안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건국된 이래로 지금까지 긴장 상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북한이 방어력을, 국방력을 갖춰서 미국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은 역사상 처음으로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북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긴장이 가셔지고 미국한테 승리했다면서 자신감도 가득 차고 사회 전체가 활기차지겠죠. 경제적으로는 국방 기술을 민수로 돌리는 게 전면화되겠죠. 그 국방 분야의 첨단 기술이 민수 분야의 기술 혁신으로 쭉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가져다 줄 거다. 정치적 의미 두 번째는 미국을 압박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일단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면 아니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피우냐는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어요. 속도가 빠를 뿐이지 미사일은 우리나라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극초음속 미사일도 러시아도 갖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어요. 미국도 가지려고 개발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도 자기네들도 가지려고 개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이 뭐 핵무기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북한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사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이 된다, 도발이다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피우면 손해죠. 왜냐면 북한을 그렇다고 미국이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했다. 이건 군사적으로 상당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보복 공격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쟁을 실제로 할 것도 아니고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켜 보려고 해도 이런 이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한다, 고립시킨다, 이거는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당장에 극초음속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명분도 없고.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이건 실리가 없어요. 미국이 도발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왜 이렇게 이를 키우냐는 겁니다. 미국이 이러니까 오히려 북한의 위상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요. 뭐 이런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야,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구나. 북한이 미국이랑 동급으로 대등하게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점점 간다고요. 미국이 띄워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북한의 미사일이 그 자체로 위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S-500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 러시아한테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낀다,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러시아랑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러시아의 무기가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려면은 둘 중에 하나죠.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래. 그러면 위협이 되죠. 반대의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싶어. 이러면 러시아의 신형 무기가 위협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러시아를 공격할 건데 러시아가 그런 위력적인 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반격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건 거죠. 북한도 똑같아요. 우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예민한 게 왜 그러냐, 전쟁 중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분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통일돼봐요. 북한 핵이 문제가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우리는 핵무기 개발하지 않았는데 통일한 것 때문에 무임승차해서 핵보유국이 됐네 덩달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스포츠 경기도 보세요. 상대편에 잘하는 선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팀을 막 공격하면은 그렇게 얄미운데 그 선수가 우리 팀에 이적해온다 이러면 좋잖아요. 북미 관계도 그렇죠. 북한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거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지금 상황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서 첨단 무기 같은 걸 배치하지도 않고 한미연합훈련도 안 해요. 대북제재도 안 하고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이때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미국 전투기를 격추시킨다던가 갑자기 관포위 사격을 한다거나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럴 일이 없어요. 즉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위험에 빠질 일이 없죠. 미국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도 북한을 뭐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이 완전히 고립되죠. 그럼 아마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결론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느끼는 거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북한이 강한 무기를 공개했다. 이러니까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서 북한 코앞에서 북한을 위협하고 군사훈련 같은 걸 하고 있고 대북제재 같은 걸 하고 있죠. 이런 적대행위를 하면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반격이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위협을 느낀다 어쩐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북한의 정당방위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는 꼴이기도 해요. 정당방위라는 거는 자기가 공격당하고 위협당하면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건 정당화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법으로도 보장된 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적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정찰기를 격추시킨다든가 관포위 사격을 한다든가 해도 내세울 명분이 있는 거예요. 야, 미국 니네가 우리를 위협했지 않냐, 니네가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정찰기를 격추시키거나 관포위 사격을 하는 게 정당방위다, 이렇게 작용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북한이 그런 식으로 뭐 미국을 공격했어,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북한에 반격을 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을 실어가지고 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한다고 해도 미국이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괜히 미국이 북한의 적대 정책을 쓰다가 얻어맞기만 하고 끝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결국 스스로 자초한 거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평화협정 체결해서 전쟁 상태를 끝내고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수교를 맺는 거죠. 그래서 적대 관계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통상적인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정상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 드리면은 사실은 이거는 상식이에요. 아니, 적대 행위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코앞에다 군대를 들이밀어 놓고 있으면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죠. 미국 입장에서야 야, 북한 너네 말고도 우리는 중국이랑 상대하기도 하고 러시아를 상대하기도 해야 돼. 너네는 북한은 공격하지 않을게 라고 해도 그거는 미국 사정이고 북한에서 그런 사정을 봐줄 이유가 없죠. 미국을 뭘 믿고 그럽니까?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조치 그 자체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현, 그런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뭐, 야, 그건 니네 사정이고, 괌 가서 니네 해, 니네 땅 가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인 게, 미국이 1979년에 중국이랑 수교를 맺었는데, 이때도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반대로 미군이 대만에 다시 주둔한다? 이거는 중국한테는 이건 싸우자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는 사실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튼 이 세 가지를 하면은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세 가지라면 미국의 파산이 되는 건 뭡니까? 대북 적대 정책이 파산 나는 것 뿐이에요. 대신에 전 세계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게 되죠. 미국도 평화로워집니다. 솔직히 북한이랑 미국이랑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초토화되면서 끝나는 결말보다야 수교를 믿고 그냥 서로 잘 지내는 게 좋은 일이죠. 미국도 안전하고 우리나라도 한반도 평화도 실현하고 통일도 실현할 수 있게 되니까 좋죠. 세계적으로도 평화 번영을 실현할 수 있게 되니까 좋고, 그러니까 미국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고 세계적으로도 좋고 일석삼조죠. 이 세 가지를 하면은 미국, 한국, 북한 전 세계가 다 환영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